오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오는 12월 1일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출국 규모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여기에 또 한 번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 지휘부에 대규모 인사 재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던 한인 남성이 현지 가이드를 납치 폭행하고 불법 무기,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연방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또 다른 한인 교수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29일째 이어지면서 민생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셧다운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부인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미군 출신 남성이 자신의 자녀 4명을 살해했다고 9.11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오는 12월 1일 연준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이른바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리면서 증시는 물론 국채, 코인, 금은과 원자 재값 등이 연일 요동치고 있는데 양적 긴축까지 중단하면 유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기존 4에서 4.25%에서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 것입니다. 연준은 발표문에서 올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습니다. 즉, 물가는 오르고 노동시장은 부진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에 9월 고용보고서 등 공식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경기 부진에 인공지능 AI발 구조조정까지 겹치고 셧다운 여파로 급여 미지급 사태가 속출하면서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9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은 전달보다 3만 2천 명 줄어 2년 6개월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다우지수는 물론 국채 회사채 값, 금, 은, 원자재 값,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암호화폐도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양적 긴축마저 중단하면 에브리싱 랠리와 같은 현상은 더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9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 3.1%를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3.0%로 시장 예상치는 물론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훌쩍 넘는 3%대에 다시 진입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관세발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에 대해선 연준과 정부 모두 일회성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로 한국 2.5%와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1월 이후 미 국토안보부가 집계한 불법 체류 외국인의 출국 규모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52만 7천 명은 강제 추방, 160만 명은 스스로 미국을 떠난 경우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민 단속 강화에 또 한 번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 ICE 지휘부에 대규모 인사 재배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올해 1월 이후 미국을 떠난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최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52만 7천여 명은 강제 추방,
160만여 명은 자진 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자진 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무료 항공권과 최대 $1,000 지원금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으며 취임 직후 불법 이민 단속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작전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폭력범과 마약상 등 중범죄자 중심의 단속이라고 강조했지만 인권단체들은 범죄와 무관한 이민자까지 무차별로 체포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추방작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미 행정부는 ICE 내부 지휘부 재편성도 추진 중입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25개 현장 사무소 가운데 절반가량의 책임자가 교체될 수 있으며 일부 자리는 세관 국경보호국, CBP 출신 인사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두고 추방 실적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카고에서는 강경 단속 작전을 둘러싸고 법원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의 세러 앨리스 판사는 국경 순찰대장 그레고리 보비노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매일 오후 법원 출석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현장 요원들이 명찰 배지와 보디캠 착용 등 군중 통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시카고 일대에서 ICE와 CBP 요원들이 주택가 체류가스 사용 등 과잉 대응 논란을 빚으면서 시민단체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 추방이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단속 방식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관광 비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던 한인 남성이 현지 가이드를 납치 폭행하고 불법 무기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연방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현지 사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사이판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현지 관광 가이드가 강제로 끌려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당시 43살 황희정 씨와 공범 2명을 체포했습니다. 황 씨는 납치와 중범죄 폭행, 위험무기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보석금 2만 5천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26일 북마리아나제도 공공안전국은 사이판 가라판의 99센트 스토어 인근에서 황 씨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황 씨의 집과 사무실에서는 도난 총기와 42발의 탄약, 메스암페타민이 담긴 파이프가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보석금을 10만 달러로 올리고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추가 범죄 혐의가 이어지자 연방이민법원도 강경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판사인 클라란스 웨그너는 지난 26일 형사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황 씨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추방 대상이라며 오는 11월 12일까지 미국에서 떠나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황 씨의 자진 출국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황 씨 측은 미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제출한 가족이민 청원서는 합법 체류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던 인물이 잇따라 중범죄 혐의에 연루된 사례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에서 한인 데이빗 강 교수가 다수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보도 드린 바 있는데요.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또 다른 한인 교수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USC 대학 측이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교수의 잘못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 또다시 성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한인 교수가 조교로부터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박사과정 학생과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새로운 피해자들이 등장했습니다. USC 국제관계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 씨가 한인 교수 데이비드 강과 대학을 상대로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는 본사가 지난 16일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소장에는 강 교수가 김 씨를 2021년 조교로 채용한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 연애 요구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결혼하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발언과 함께 신체적 위협을 가했고 형식적인 사과 뒤 김 씨의 이름을 공동 연구 논문에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2019년 USC 마샬 경영대학원에서는 또 다른 한인 교수인 박충환 교수가 다수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해당 대학원을 졸업한 한인 동문 아이리스 김 씨는 재학 중 2년에 걸쳐 박 교수로부터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조교 근무 중 박 교수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학교 조정관 사무실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지만 대학 측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직접 박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USC 대학을 차별행위 방조 혐의로 각각 소송했습니다. 이후 2023년 비공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학교 측이 성폭행 관련 사건 기록을 법원에 폐기 요청한 사실이 교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LA 고등법원은 USC 대학의 요청을 기각했고 변호인단은 정식 심리를 앞두고 이를 철회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박 교수와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 교수직 조기 퇴직을 조건으로 조사를 중단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이 오간 사실까지 드러나며 파문이 커졌습니다. 학계와 학생사회는 USC가 대학의 명예보호를 이유로 피해자가 된 학생들을 보호하기보다 사건 은폐에 집중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29일째 이어지면서 경제 민생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셧다운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은 11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항공편 지연은 물론 운항 중단 사태도 반복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입니다. 연방상원은 28일 공화당이 제출한 단기 지출안, 이른바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 정족수인 60표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임시 예산안은 13차례 연속적으로 부결됐습니다. 셧다운은 이달 1일 시작돼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1월 5일을 넘기면 트럼프 1기 당시 기록한 역대 최장일인 35일 셧다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치권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양당 대화가 활발해졌다고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새 제안은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다음 주쯤 타결될 수 있다고 했고 톰 틸리스 의원은 형식적인 협상 단계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생 충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원 직원들은 첫 무급 통보를 받았고 4,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스냅 식비 보조는 11월 1일부터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24개 주와 워싱턴 DC는 농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프로그램 유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피해도 심각합니다. 뉴욕 라가디아 공항의 항공 관제사들은 첫 무급 근무에 들어갔고 노조는 이미 3,800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전망도 어둡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4분기 GDP가 최대 2%포인트 줄고 140억 달러 손실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셰프인 호세 안드레스가 운영하는 월드 센트럴 키친은 워싱턴 DC에서 무급 연방 직원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며 민간 차원의 구호에 나섰습니다. 셧다운 장기화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줄다리기보다 민생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미군 출신 남성이 자신의 자녀 4명을 살해했다고 9.11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 경찰은 남성의 차량 트렁크 속에서 아이들의 시신 4구를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제블론 인근에서 38세 웰링턴 디킨스가 자신의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직접 9.11에 신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존스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28일 화요일 밤 10시경 신고를 받은 즉시 디킨스의 자택으로 출동했으며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차고 안에 주차된 혼다 세단 차량 트렁크 안에서 시신 4구를 발견했습니다. 디킨스는 지난 27일 밤 10시경 911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이들을 죽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이들은 디킨스의 친자녀인 6세 리아, 9세 조이, 10세 웰링턴 디킨스, 그리고 18세 의붓아들 션 브레스필드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3세 막내 아들은 집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초기 조사 결과 시신이 트렁크 안에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시점은 지난 5월 1일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디킨스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 존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디킨스의 아내 스테파니 레이 존스 디킨스가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5 자녀와 디킨스는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며 디킨스가 아내를 잃은 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지냈다. 살해당한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또 부모 형제 없이 홀로 남겨질 막내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never saw a child outside playing. I never saw him mowing a lawn. The only time I ever saw them was the day they moved in.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언론은 디킨스가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이라며 그의 가족들은 디킨스가 군복무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킨스의 친척인 찰스 무어는 디킨스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디킨스는 오늘 법정에 출석할 예정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지아주 휴가힐에서 한인 남성이 소총을 들고 소란을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홀 카운티 셰리프국은 36살의 최요한 씨가 지난 26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피해자의 집의 현관문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고함을 지른 뒤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이 파손돼 약 $500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37살과 23살의 여성 그리고 52살의 남성이 있었고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곧바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플라워리 브랜치 경찰이 I-985 고속도로 남행 8번 출구 부근에서 최 씨의 차량을 발견해 세웠고 오전 3시 45분경 현장에서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이때 소총과 권총도 함께 압수됐습니다. 최 씨는 가정폭력 관련 중범죄 가중폭행 미수, 범행 중 총기 소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며 28일 현재 $1,900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2028년 민주당 대선 주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 지역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뉴햄프셔대 조사에서는 부티지지가 19%로 1위를 기록했고 뉴섬이 15%,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14%,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11%에 머물렀습니다. 메인주 조사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뉴섬이 16%로 선두에 섰고 오카시오 코르테스 15%, 부티지지 14% 순이었으며 해리스 전 부통령은 9%, 일리노이 주지사 JP 프리츠커가 8%로 뒤를 이었습니다. 버몬트주에선 뉴섬과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각각 17%를 얻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AI와 6G를 앞세운 초대형 행보를 내놨습니다. 젠슨 황 CEO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에서 미 에너지부와 협력해 아르곤,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 양자 기반 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노키아의 6G 기지국에 자사칩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10억 투자와 2.9% 지분 확보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버와의 자율주행 파트너십, 팔란티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의 협업도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황 CEO는 자사 주력집인 블랙웰, 루빈 시리즈가 올해에만 $5천억 매출을 넘어섰다며 AI 버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이어지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29일 오전 장중 4% 가까이 뛰며 $207.98까지 올랐고 시가총액은 5조 1천억 달러, 독일 GPT를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시시피 고속도로에서 실험실 원숭이들이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8일 미시시피주 제스퍼 카운티의 59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원숭이 21마리를 실은 트럭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툴레인 대학 소속으로 플로리다의 다른 연구기관으로 옮겨지던 중이었습니다. 현지 보안관 사무소는 실험실 원숭이들이 C형 간염과 코로나19, 헤르페스 등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어 인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의 무게는 평균 약 40파운드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즉시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툴레인 대학교 측은 전염성은 없다고 설명하며 당국 수색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출한 원숭이들은 사고 당일 저녁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사살됐고 당국은 남은 한 마리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